1457년 겨울, 강원도 영월의 한 관아 앞에 시신 하나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조선의 왕이었던 소년의 주검이었죠. 시신을 거두는 자, 삼족을 멸한다. 아무도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걸어갑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1200만 관객이 극장에서 울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이야기는 세종대왕에서 시작됩니다. 한글을 만든 성군.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죠. 그런데 이 위대한 왕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후계 문제였거든요. 세종에게는 1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맏아들 문종은 똑똑하고 성실했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몸이 너무 약했습니다. 1441년 문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훗날 단종이 되는 아이죠. 그런데 이 아이의 운명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비극이었습니다. 어머니 현덕왕후가 출산 직후 세상을 떠난 겁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어머니의 얼굴도 모른 채 자라야 했어요. 세종대왕은 이 손자를 각별히 아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죠. 세종의 걱정은 이것이었습니다. 만약 문종이 일찍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린 손자가 왕위에 오르면 누가 지켜줄 것인가? 세종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의정부 서사제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왕이 어리더라도 대신들이 나랏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리고 믿을 만한 신하들에게 손자를 부탁했습니다. 1450년, 세종대왕이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문종이 왕위에 오르죠. 하지만 세종의 걱정은 현실이 됩니다. 문종은 아버지의 3년상을 치르면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거든요. 슬픔이 몸을 갉아먹은 겁니다. 그리고 불과 2년 뒤인 1452년, 문종이 38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문종은 죽기 직전 고명 대신 김종서와 황보인을 불러 유언을 남깁니다. 어린 세자가 걱정이요. 부디 잘 부탁하오. 이것이 문종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제 12살 소년이 조선의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세종이 그토록 걱정했던 상황이 현실이 된 거죠. 그런데 세종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었어요. 1452년, 12살의 단종이 조선 제6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하지만 이 어린 왕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고, 할아버지 세종도 떠났고, 아버지 문종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5년 만에 가장 가까운 가족 3명을 모두 잃은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12살 아이가 홀로 왕좌에 앉아있는 모습에 다행히 아버지 문종이 남겨둔 안전장치가 있었습니다. 고명배신 김종서와 황보인이죠. 김종서는 육진을 개척한 명장이었고 황보인은 원칙주의자로 유명한 재상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린엄을 보필하며 나랏일을 이끌었거든요. 세종과 문종의 유지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불쾌하게 바라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수양대군.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단종의 삼촌이었죠. 수양대군은 야망이 컸습니다. 형 문종보다 체격도 크고 무예에도 뛰어났거든요. 그는 대신들이 어린 조카를 앞세워 권력을 독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겠죠. 수양대군 곁에는 한명회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뛰어난 전략가였죠. 한명회는 수양대군에게 은밀히 접근해서 거사를 제안합니다. 대감께서 나서지 않으시면 이 나라는 대신들의 것이 됩니다. 수양대군은 고민합니다.
조카의 왕위를 빼앗는다는 건 반역이니까요. 하지만 권력에 대한 욕망이 혈육의 정을 이기기 시작합니다. 한 명에는 30여 명의 무사를 비밀리에 모았습니다. 수양대군의 집 뒷뜰에서 훈련을 시켰죠. 그리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거사일은 1453년 10월 10일, 계유년의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끼치는 건 이 다음입니다. 1453년 10월 10일,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린 뒤 수양대군은 직접 철퇴를 들고 김종서의 집으로 갑니다. 부하를 보낸 게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간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김종서가 나오자 대뜸 철퇴를 휘둘렀습니다. 조선의 육진을 개척한 명장이 집 앞에서 그렇게 쓰러졌어요. 김종서를 제거한 수양대군은 바로 궁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단종 앞에 무릎을 꿇어요. 전하, 김종서가 안평대군과 모반을 꾀했습니다. 신이 역적을 처단해 싸웁니다. 12살 단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삼촌이 피 묻은 옷을 입고 와서 신하를 죽였다고 보고하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했을까요? 그날 밤 황고인을 비롯한 수십 명의 대신이 죽임을 당합니다. 안평대군도 귀양을 갔다가 사사되었죠. 세종과 문종이 손자를 지키기 위해 남겨둔 안전장치가 하룻밤 만에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역사는 이 사건을 계유정난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계유정난을 기록한 단종실록은 세조 때 편찬되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킨 쪽이 역사를 쓴 겁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이 정말 모반을 꾀했는지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죠.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이들이 어린 왕을 충성스럽게 보필하려 했을 뿐이라고 봅니다. 수양대군은 거사에 참여한 43명을 정난 공신으로 책봉합니다. 한명회, 신숙주, 정인지, 권람. 이 이름들이 조선의 권력 지도를 새로 그리게 되죠. 그리고 수양대군은 영의정이 되어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합니다. 어린 왕 단종은 이름만 왕이었습니다. 2026년 지금 돌아보면 이 사건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권력욕에 눈이 먼 삼촌이 보호자를 모두 제거하고 12살 조카를 고립시킨 거예요. 가장 가까운 혈육이 가장 잔인한 적이 된 거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2년, 수양대군은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1455년 윤 6월, 단종에 대해 양위를 요구합니다. 옥세를 내놓으라는 거죠. 14살 단종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옥세를 넘겨도 죽고 안 넘겨도 죽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결국 단종은 옥세를 넘기고 상황으로 물러납니다. 상황이라는 지위는 겉모습만 좋았습니다. 실제로 단종은 궁 한쪽에 유폐된 것과 다름없었거든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누군가를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14살 소년이 텅 빈 궁전에 갇혀 지내야 했던 거예요. 그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하지만 단종을 잊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옥새가 넘어가는 순간을 지켜본 신하 성삼문. 그는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왕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었죠. 성삼문은 마음이 맞는 동료들을 모읍니다. 박택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이들이 훗날 사육신으로 불리게 돼 6명이었습니다. 사육신의 계획은 이것이었습니다. 1456년 6월 창덕궁에서 열리는 연후에서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복위시키겠다는 것이죠. 벼룬검이라 불리는 호위무사 역할을 맡아 칼을 들 기회를 노렸습니다. 거사가 성공하면
어리망이 다시 왕좌에 앉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운명은 이빌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한명회가 벼룬검 설치를 취소시킵니다. 무언가 낌새를 챈 거죠. 그리고 동료 김질이 밀고를 합니다. 거사 당일 성산문을 비롯한 사육씨는 체포됩니다. 끝까지 비밀을 지키려 했지만 잔혹한 국문 앞에서 모든 게 드러나고 말았어요. 체포된 사육신에게 가해진 고문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세조는 직접 국문에 나섰거든요. 성산문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죽이려 했느냐? 성산문이 대답합니다. 나리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사왕을 복위시키려 한 것이옵니다. 세조가 벌컥 화를 냅니다. 내가 왕이다! 성산문이 다시 대답하죠. 나리를 왕이 아니옵니다. 사육신은 모두 처형당합니다. 가족들까지 연좌되어 처벌받았죠. 성산문의 아버지, 박팽년의 형제들까지. 세조는 반대 세력을 뿌리채 뽑으려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조정에서 단종의 편에 설 사람은 거의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비극에는 또 다른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단종의 누나, 경혜공주였죠. 경혜공주의 남편 정종도 사육신 사건에 연루되어 처형당합니다. 남편을 잃은 공주는 비구니가 되어 남은 생을 가난하게 마감했어요. 왕실의 핏줄이 이렇게 처참하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세조에게 남은 걱정거리는 하나였습니다. 상왕, 단종의 존재 자체였죠. 살아있는 한 누군가는 보기를 시도할 테니까요. 그리고 세조의 걱정은 곧 현실이 됩니다. 1457년 세종의 여섯째 아들이자 단종의 삼촌인 금성대군이 단종 복위를 시도합니다. 유배지 순흥에서 순흥부사 이보흠과 함께 군사를 모은 거예요. 하지만 이 계획도 사전에 발각됩니다. 금성대군은 사사되고 이 사건은 세조에게 결정적인 구실을 줍니다. 더 이상 상황을 살려두면 안 된다. 이제 단종의 운명은 정해졌습니다. 1457년 6월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영월로 유배됩니다. 유배지는 청령포라는 곳이었죠. 동쪽과 남쪽, 북쪽은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서쪽은 험한 절벽이었습니다. 사실상 감옥이나 다름없었어요. 배를 타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완전한 고립이었습니다. 청령포에는 600년 된 소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관음송이라 불리는 이 나무예요. 단종이 실제로 이 나무에 기대어 울었다고 전해집니다. 16살 소년이 혼자서 나무에 기대어 서쪽 하늘을 바라보며 한양에 두고 온 아내를 그리워했다는 거죠. 이 나무는 지금도 영월 청령포에 서 있습니다. 600년 전 그 소년의 울음소리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단종이 영월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내 정순왕후였죠. 두 사람은 청계천 영도교에서 이별합니다. 단종은 고개를 돌리지 못했고 정순왕후는 동쪽을 바라보며 울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정순왕후는 이후 동대문 밖 수민동에서 염색일을 하며 평생을 홀로 살았습니다. 82세까지요. 청령포에서의 생활은 비참했습니다. 여름 장마가 오자 강물이 범람해서 단종은 관풍헌이라는 관아 건물로 옮겨지게 됩니다. 유배지에서 밥은 어떻게 먹었을까요? 역사 기록에 따르면 영월의 관리가 최소한의 식사만 제공했다고 합니다. 왕이었던 소년이 찬밥 한 그릇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틴 거예요. 금성대군의 복위 시도가 실패하자 조정에서 단종의 처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놀라운 건
왕실 종친들까지 단종을 죽이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피를 나는 친척들이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단종의 죽음을 앞장서서 요구한 겁니다. 세조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죠. 1457년 10월 21일 세조의 명이 내려옵니다. 단종에게 사약을 내린 거죠. 세조실록에는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건 세조의 미화입니다. 후대 기록인 숙종실록에는 다른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단종이 사약을 거부하자 곁에 있던 통인이 활줄로 만든 노끈을 이용해 교살했다는 겁니다. 17살이었습니다. 단종이 죽은 뒤 그 시신은 강물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명령이 내려옵니다.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대신들도, 관리들도, 백성들도 모두가 눈을 감았습니다. 왕이었던 소년의 시신이 강가에 떠밀려온 채로 방치된 겁니다. 이때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엄흥도, 영월의 호장이었죠. 호장은 지방 관아의 행정실무를 총괄하는 향리직 우두머리입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서는 소박한 촌장으로 그려졌지만 실제로는 지식인이자 실무 관료였어요. 그가 해야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조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었죠. 하지만 엄흥도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는 아들들과 함께 밤에 단종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야사에 따르면 눈보라치는 밤에 지게에 시신을 지고 산길을 올랐다고 해요. 어디에 묻어야 할지 모르고 헤매던 중 사슴 한 마리가 앉아있던 자리를 발견합니다. 그곳에 단종을 모셨다는 거죠. 엄흥도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삼족을 멸한다는 명령을 알면서도요. 후대에 전해지는 그의 말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 화를 당하는 것은 내가 달게 받는 바다. 이 한마디가 그의 결단을 설명해 줍니다. 옳은 일이라면 목숨이 대가라 해도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엄흥도의 걱정대로 대가가 찾아옵니다. 시신 수습 사실이 알려지자 엄흥도의 일가는 뿔뿔이 흩어져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후손들까지 대대로 어려움을 겪었죠. 영화에서는 엄흥도가 처형당하는 것으로 그려지지만 실제로는 처형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가문 전체가 죄인 취급을 받으며 숨어 살았던 건 사실이에요. 흥미로운 건 이 다음입니다. 59년이 지난 1516년 중종실록에 엄흥도의 이름이 처음 공식 기록에 등장합니다. 중종의 명으로 우승지 신상이 영월에 내려가 단종의 무덤을 찾아 제사를 지내고 돌아오거든요. 그때 발견된 무덤이 바로 엄흥도가 몰래 안장한 그 자리였습니다. 59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그 무덤을요. 그런데 진짜 소름 끼치는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단종이 죽고 241년이 지난 1698년 숙종은 단종을 왕으로 복위시킵니다. 노산군이 아니라 조선의 제6대 왕 단종으로요. 엄흥도가 묻어준 그 자리가 장릉이라는 왕릉 이름을 받습니다. 조정에서 지세를 살펴봤더니 엄흥도가 고른 자리가 이미 명당이었거든요. 결국 이장하지 않고 왕릉 격식에 맞게만 정비했습니다. 엄흥도의 명예도 함께 회복됩니다. 현종 때 후손들이 다시 등용되었고 1709년 숙종 때에는 사육신이 배양된 영월 창절사에 엄흥도도 함께 모셔집니다. 1820년 순조 때 공조 참판으로 추중되었고 1876년 고종 때 충의공이라는 시호까지 받게 되죠. 죄임의 집안이 충신의 가문으로 돌아오기까지 무려 400년이 걸렸습니다. 2009년 단종의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됩니다. 17살에 죽임을 당한 소년의 무덤이 전 세계가 보존해야 할 인류의 유산이 된 거예요.
어몽도가 눈보라 속에서 지게에 짊어진 그 시신이 550년 후에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세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의 심판은 느리지만 정확했습니다. 세조는 말년에 극심한 피부병으로 고통받았어요. 온몸에서 고름이 흘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 예종은 왕위에 오른 지 불과 1년여 만에 유절합니다. 조선 왕 중 20세 이전에 유절한 왕은 단종과 예종, 딱 2명뿐이에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소름이 끼치죠. 2026년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1200만 관객을 돌파합니다. 570년 전의 이야기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건 이 이야기가 단순한 역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권력 앞에서 무너지는 정의, 그럼에도 옳은 일을 선택하는 한 사람의 용기. 이건 57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드릴게요. 산악인 어몽길 대장. 히말라야 8,000m 봉우리 16절을 모두 오른 전설적인 등반가죠. 어몽길 대장은 어몽도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어몽길 대장이 가장 유명해진 순간은